아틀란타의 미남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건식 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환영해 주실 건 아닌데 전에 경제학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돈 법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면 내가 벌지 그랬는데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 순서 맞아요? 거기서 자꾸 이상한 옆구리 찌르길래 또 아닌가 해서 비즈니스 하면서 뭐 경제 전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장할 때 이분 모시려고 했는데 안 맞았어요, 스케줄이.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하인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가 안 나와요? 예, 안녕하세요. 하인혁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중에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그 스모키 마운튼 내셔널 파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저희 집이 그 근처에 있는데요. 오늘 어제부터 사실 눈이 좀 이렇게 눈발이 날려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도 눈을 조금 맞고 왔는데 그나마 이렇게 길에 많이 쌓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 회장님 또 여러 임원분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룹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면 사실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섞이는데 하나는 너무 긴장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이제 선생이다 보니까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저 친구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카데미아에 있으니까 실전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 일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숲을 본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이 자리에 임해주시면 너무 제가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1월하고 2월에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 가장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어떻게 될까? 2016년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까?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인데요. 우리 전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지금 크리스탈 볼이 없습니다.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지금 얘기 옛날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예측을 위한 예측이 아니라 현상을 잘 보면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나마 불확실한 것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확실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준비한 것을 끝내고 그 이후에 질문이나 혹은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노자입니다. 노자 장자 할 때 이제 노자인데요.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측하지 않고
예측하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이제 힘을 얻어서 예측을 안 하려고 여러분들 몫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뭐 그 유명한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나 빨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조차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학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폴 사무엘슨이라는 그 교수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경기 지표들이 지난 5번의 리세션 중에 9번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제 좀 sarcastic한 거죠. 그러니까 9번 중에 5번을 맞춘 게 아니라 5번 중에 9번을 맞췄으니까 결국 이제 오버슈팅 했다는 건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조금 이제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 일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론이라든지 예측 모델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올라가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에 있던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리세션이 시작되는 그 터닝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일단 트렌드 상에 있다 보면 굉장히 잘 맞춥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것인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예측력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제학자들을 굉장히 빗대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일어날 것 같다고 해놓고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왜 그 일이 그때 안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기준으로 정책도 그대로고 어떤 다른 변수들도 없고 그런 가정하에 6개월 후, 1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지 항상 외적인 변수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꼭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많이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면 결국은 자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자주 와서 3개월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경기 예측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컨센서스 포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아주 주요한 기관들이 굉장히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여기저기서 경제 예측을 많이 합니다. 난프라핏에서도 하고 프라핏에서도 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컨센서스 포캐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전문 기관들이 포캐스팅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선 쭉 들어보고 꼭 평균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컨센서스가 동의하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일종의 나름 통계학적인 방법인데요. IMF에서는 이제 미국이 2016년에 3% 정도 성장을 예측했고 월드뱅크는 2.8, 연준이죠. FRB는 2.3에서 3%.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인지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의회 예산국이죠. CBO가 3.1%. 의회 예산국도 상당히 그러니까 난파티즌이면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기로 유명한데 왜냐하면 의회 예산국의 프로젝션에 따라서 연방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그런 지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제가 꼭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될 텐데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대략 올해 한 2.5%에서 3% 정도 미국 경기가 성장을 할 것으로 기관들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것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과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채가 이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를 했는데 그 달러 수요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요 기관들은 뭐 2.5%, 3% 성장을 한다고 예측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지금 현재 국가 부채는 1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1년 생산하는 GDP가 그 19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Debt to GDP ratio, 그러니까 GDP가 이만큼인데 국가 부채가 얼만큼인가, 그것을 계산하는데 지금 현재 이미 10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한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19조 달러가 사실 전체가 다 그 국채를 통해서 빌려온 돈은 아닙니다. 국채 발행량을 보면 한 70% 정도에 이르고 나머지 30% 정도는 그 기관별로 이렇게 서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19조 달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양의 그 국가 부채를 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얼마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지금 실업률도 그 이틀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5.0%에서 4.9%로 이미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가 좋은데 진짜로 경기가 좋아지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알고 또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의견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와 그 중앙은행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중요한 지표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제 주제 그 제목으로 붙였는데 그 secular stag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장기 침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도 그렇고 또 오늘 그 발표된 아침에 이제 헤드라인을 보니까 그 3일 전에 이제 일본이 그 마이너스 이자율 정책을 시작을 했죠. 일본 역사상 처음인데요. 어제 그 일본 증시가 그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일본의 그 10년 국채 그 장기 국채의 그 실질 이자 그 이율이 그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 예상했던 7%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6%대에 머물렀고요.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도 훨씬 전에 마이너스 그 이자율 정책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정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또 그 미국의 리세션이 결국 미국만의 리세션이 아니고 세계 전체의 리세션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가들이 많은 부채를 지고 그것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시각 하나는 아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소위 말하는 장기 침체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런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 전미경제학회가 이제 항상 1월 첫 주에 모이는데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에도 모였죠. 그런데 1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장기 침체라는 쪽으로 그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의견조차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체라든지 어떤 중요한 투자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샘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사람이죠, 물론. 자영업자고요. 자기 조그만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1,800만 달러 정도, 18 밀리언 정도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규모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수입이 그 밀리언웨어예요. 3.3 밀리언.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지출이 3.7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40만 달러 정도를 이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카드 빚이 이렇게 많아요. 한 가지 믿을 곳이라고는 그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이제 그 부동산이 있는데 그 가치가 실제로 얼마일지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과연 하실까? 먼저 아시겠지만 느끼셨겠지만 이 이름을 정확히 그 샘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바꾸고 뒤에다 0을 몇 개 더 붙이면 정확히 이 사람이 됩니다. 그 미국의 지금 GDP가 18.2 트릴리언이고요. 그 밀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 빌리언, 그러니까 공을 6개를 더 붙여야 되겠죠. 연방 정부가 한 해 걷어들이는 수입이 이제 3.3 트릴리언, 그리고 쓰는 지출이 3.7 트릴리언. 그 다음에 미국 부채가 19 트릴리언. 이런 상태가 이제 미국의 그 현 주소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트 GDP 레이시오가 이제 100%가 넘었는데 그 어떤 수치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100%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한번 이렇게 많은 그 부채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 소득세도 이제 많이 냈고요. 하지만 그 미국의 어떤 전성기라고 할까 70년대, 80년대에는 30%대를 이제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황금기라고 불리우는 클린턴 정부 시절 굉장히 건실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2000년에 한번 작은 리세션이 오고 2007년에서 19년 사이에 큰 리세션이 오면서 정부 지출이 이제 엄청나게 늘고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페이오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다른 나라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본은 이미 230%가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스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다들 아실 텐데 그리스가 문제가 생길 때 6년 전에 이제 80%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IMF가 개입을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170, 80%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 등등이 또 선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나라들에 비교해 보면 아직 나은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 200개가 넘는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부채를 이제 많이 지고 있다. 한 가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지적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230%가 넘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그 국가 부채의 90%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반은 일본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는 이제 많이 상황이 다른데요. 미국은 65%가 국민 소유고 35%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70년대에는 이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자국민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나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외국 투자가들한테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지금 이제 이 다음 도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일본은 상당히 일본을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후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재정 적자 혹은 흑자 이 선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재정 흑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이 재정 흑자를 낸 적도 몇 해 있습니다. 그 여기 90년대 말에 미국이 재정 흑자를 냈었고요. 하지만 그 이 그레이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리세션 기간들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그레이 리세션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그 재정 지출을 통해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잠깐만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그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예산 그 상태를 우리가 봐야 그 다음을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미국 정부의 예산은 크게 나누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mandatory spending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의무 지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연방 정부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65%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런 부분들 인타이틀먼트라고 하죠. 이미 지출을 해야 되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돼도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된들 이 부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단 법을 바꾸기 전에. 그래서 이 맨데토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디스크레셔너리가 있고 인터레스트가 있는데요. 그 인터레스트가 지금 현재로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예산의 6%였지만 2011년도에는 9%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체 1년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10% 정도를 연방 정부는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됩니다. 이자를 갚는 데. 원금 상환이 아니고요.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65%는 맨데토리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은 6%, 이자율이 워낙에 낮으니까 6%지만 이제 곧 계속해서 9%, 10%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10%는 거기에 써야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30% 채 되지 않는 이 디스크레셔너리가 남게 되는데요. 그 중에 반이 국방비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 전 세계 130국에 900개 이상의 그 밀리터리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국방비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그 세계 이제 항공모함이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탑 10이 미국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숫자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의 항공모함을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 배 숫자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배 어떤 그 배수량이라든지 위상을 그 기능을 따져봤을 때 탑 10이 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인데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그 엄청나게 많은 디스크레셔너리의 반을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계산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100으로 돌아가면 65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10%는 이자로 나갈 거고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75 나갔으니까 25가 남는데 이 중에 또 반은 이미 국방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12% 정도 남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조금 비관적인 얘기만 너무 시작해서 죄송한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이 리타이어를 하면서 우리 수명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의 부담이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2024년, 그러니까 무려 10년 안에, 무려 10년 내로 non-defense, 그러니까 국방비가 아닌 디스크레셔너리가 10%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조 달러의 예산이 있어도 그 중에서 정말 그 정부가 우리가 이제 이 중에 교육비를 얼마 쓸까, 뭐 하이웨이 땄는데 얼마 들까, 이런 것을 정말 쓸 수 있는 그 돈은 10%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일본은 이미 0%를 넘어서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다른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세수를 가지고, 텍스 레버뉴를 가지고 맨데토리 스펜딩을 커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도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불과 10년 내로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많은 그 가정들이 있죠. 그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뭐 리타이어하는 그 율 이런 걸 계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히 2024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몇 년 빨라질 수도 있고 몇 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 연금을 받는 나이도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 67세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 교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3년 전에 리타이어를 했는데 자기가 65세인 줄 알고 65세 리타이어 해버린 거예요. 해놓고 신청을 해보니까 66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해프닝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점점점 풀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어지면서 또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지금
특히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숫자만 보면 그냥 뻔한 일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앙은행의 재정 상태 먼저 이제 좀 살펴보면요. 제가 그래프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이 설명하는 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거의 4조 달러의 양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은행이 지금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정도의 일반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현금을 공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자산이 늘어났지만 어쨌든 현금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 mortgage backed security라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증권이죠. 소위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toxic asset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비중이 지금 반을 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은행에 결국은 계속 이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한 가지 이 양적 완화를 계속 쓰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당연히 4조 달러 정도가 추가로 공급이 되면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1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도 채 안 되죠. 1%도 안 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태인데,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중에 뱅커가 계시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디파짓의 일부를 항상 이렇게 리저브를 해야 됩니다. 대개 디파짓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10% 정도만 이제 리저브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이제 리저브를 해놓더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유롭게 론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양을 지금 이 표는 뭐냐면 액세스 리저브니까요. 그러니까 한 은행이 전체 자기의 디파짓 중에 이제 10%를 의무로 required로 거기다 보관을 하고, 또 이제 액세스로 초과하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조금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세션,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이 표는 그 액세스 리저브가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은행들이 현금은 많아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예전처럼 대출이나 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중앙은행에 초과 준비금으로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이자율 정책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이미 1년 반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미국도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도 마이너스 이자율 정책을 사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반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길 때 이자를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이렇게 초과로 맡기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소위 말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수수료 쪽으로. 그게 이제 마이너스 이자율 정책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하려는 원래 고유의 역할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 돈을 많이 풀었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돈이 모자라는 것이, 결국은 은행을 좀 더 자극을 해서 인커리지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벌금을 물리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라도 은행들이 더 활발하게 그런 대출이나 투자 행위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또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의 수수료를 차라리 물지언정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과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은행들, 뱅커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본원 통화라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양의 현금이 시중에 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시중에 돌고 있는 화폐, 그러니까 커런시랑 코인이랑, 그리고 아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긴 돈, 그것을 이제 합산한 금액인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는 그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인데요. 이거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은행이 $1,000를 갖고 있으면 $1,000로 대출을 주게 되면 그 $1,000를 빌려간 회사나 개인이 그 돈을 다시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액을 발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1,000에서 시작을 했어도 실제로 시중에서 그 돌아가는 돈은 $1,000보다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0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800를 돈을 주고 $800 빌린 사람이 그것을 다시 예치해서 채액을 갖고 있는데 이 $800를 가지고 다시 또 한 $600 정도 또 대출을 해주고 이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국말은 이제 승수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은 그것을 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중에 그 유동성이 부족해서 만약에 1000이라는 숫자를 공급하기를 원하면 실제로 1000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2배,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최소한 2.5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캐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부풀어져서 2,500, 3,00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1000을 늘리고 싶으면 한 300이나 400 정도만 늘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이 금융위기 이후로 이 멀티플라이어가 1보다도 작아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1이라는 것은 그 1000이 갔으면 1000이 돌고 있어야 되는데 1000을 집어넣는데 800밖에 안 도는 거예요. 시중에서. 아주 간단한 중앙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마만큼 투자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기대했던 만큼의 이제 현금이 공급이 되지가 않고 이것이 근데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플라이어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이 위에서 계속 있었다면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이 위에서 계속 있었다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5%에서 7%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는데 항상 이제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달러화의 가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폐의 가치는 우리는 이제 그 환율에 이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와 이제 뭐 중국 위안화에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나라 양국의 그 화폐 가치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요한 6개의 그 화폐, 뭐 유로라든지 옌, 이런 파운드를 이제 다 모으고 그 환율들을 계산하고 가중 평균을 둬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제너럴하게 미국 그 달러의 가치가 어떤가를 평가하는 그런 인덱스 우려들을 했는데 지금 2014년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그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종합을 해보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4조 이상의 달러가 공급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화폐 가치는 정확히 비례하진 않겠지만 떨어져야만 하고요. 미국의 그 부채, 재정 적자, 경상 적자 뭐 이런 구역에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현상은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다시 몇 개의 차트를 더 보여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만큼 경상 적자를 내고 있는가? 경상 적자, 경상 수지라고 하면 이제 무역 수지 그리고 무역 외 수지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전 자본 이전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나갔거나 들어왔거나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상 적자를 많이 이제 내고 있다가 한 가지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그 리세션 기간 동안에 지금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그 수입품들도 좀 적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또 리세션이 끝나고 회복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예전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경상 수지 적자를 이제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적자, 그 재정 적자 폭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적자인데요. 리세션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으로 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국가 부채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른 챕터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맨데토리 스펜딩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실 이것은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적자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아까 그 마이너스 이자율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정책이고요. 그 1년 반 전에 유럽은행에서 마이너스 이자율이라는 걸 나왔을 때 사실 그 대학 강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강의 재료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마이너스 이자율이 뭘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이자율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그게 그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의 그 어텐션을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마이너스 이자율이라는 것은 정말 더 이상 쓸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뜻도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정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12월에 이제 이자율을 상승하기는 시작을 했지만 이제 1월에 또 안 하기를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리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면 그런 극단적인 처방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율 인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예산이 6%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돼서 많이 이제 정부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더욱더 힘든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달러는 안정적인 그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양쪽 완화 정책의 결과를 다시 한번 그 영향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으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설명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각국이 그 외환 보유고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90년대 말에 그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일본과 그 미국의 그 데트 GDP 레이쇼를 비교할 때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냐면, 물론 이제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단연코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국채들이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돼요. 100달러짜리를 찍어내는데 얼마나 들 거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찍는데 15센트가 채 들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시뇨리지라고 하는데,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장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자라면 찍어내면 돼요. 한국이 이제 흔히 말하는 IMF 사태라고 하는데 사실 그 IMF 사태는 아니죠. IMF가 조장한 건 아니니까. 한국의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IMF가 그 지원을 하면서 너무나 이제 조건을 까다롭게 붙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IMF 사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제 아시아의 이제 그 외환 위기가 되겠죠. 한국이 왜 그때 힘들었냐면 그 한국의 그 정부나 은행에 한국 돈은 많았어요. 문제는 달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을 그 한국 원화로 발행할 수도 있고 달러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원화로 발행하면 잘 안 팔리니까 달러로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그것을 상환하라고 했을 때 달러를 내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위기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그런 종류의 위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오버나이스로 찍어내면 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외환 위기에 처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는 유로존에 유로를 쓰는 나라들은 그 유럽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유로를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유럽 은행이 허가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유로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이 달러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유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제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그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여전히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달러로 해야 되지만 그냥 일본화, 엔화로 국채를 발행해도 팔려요. 일본 은행들이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230%, 250%의 그 데트 GDP 레이쇼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다른 나라들과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맞비교를 하면 좀 저희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과연 미국은 그 시니어리즈라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되는 그리고 15센트 들여서 $100를 얻으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 세상에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무한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왜 그럴 수 없냐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돈을 마구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지금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될 것은 그 부채도 물론 걱정해야 되긴 하지만 시니어리지 효과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걱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외환위기 때 엄청 겁을 먹고 그 외환 보유고를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 아무리 많이 갖고, 그러니까 한국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더라. 달러가 있어야 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국 지금 증시, 이제 상하이 증시에 폭락했을 때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통해 팔면서 이제 중국 위안화를 사들였죠. 그 위안화가 이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고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낮출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외환 그 유출입을 지금 통제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세계에서 뭐 미국보다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는 중국조차도 달러를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중국도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유일하게 미국만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심하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지 않고 달러에 대해서 수요만 계속 있는 한 미국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천년만년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얼마나 오래 달러의 그런 폭락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이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것은 지금 중국이 그 IMF 그 SDR 편입한 거고 중국도 이미 그 중국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시각, 그것에서 이제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얼마만큼 이것이 급한지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 보는 것. 원유 수입은 미국 수입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쉐일 붐이라고 해서 그 쉐일 새로운 이제 공업법이죠. 이렇게 유정에서 파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한 이만한 파이프를 이렇게 바닥에 박습니다. 한 6,000피트까지 박은 다음에 수평으로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보내죠. 대단한 기술이죠. 파이프를 박아서 다 돌인데 바닥으로 보내고 그 파이프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프에 일단 설치가 되면 위에서 엄청나게 센 프레셔를 가해서 케미칼이 뭐 1,000가지 이상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케미칼과 물을 섞은 그 압력을 통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그 파이프에 난 구멍으로 이제 엄청나게 빠른 힘 있는 이제 그 물이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바위 틈에서 이제 바위에 틈을 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엄청난 양으로 이제 베큐um으로 빨아들여요. 그런 바위 틈에 틈을 냈다가 그것이 빨리 나오면서 그 안에 섞여있던 이제 그 원유를 같이 빼서 그 파이프로 다시 나오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래킹이라는 방식인데요. 시작은 195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비싸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발견해서 파이프 뚫어서 그냥 계속 펌프질 하는 것보다 워낙에 힘든데 이제 기술이 발전됐고
기름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미국이 그 프래킹으로 굉장히 많은 그 원유를 생산하게 돼서 지금 그 어떤 통계를 보면 미국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그 제1의 산유국이 됐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계는 항상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 쉘 그 회사가 거의 80개 정도가 망했거든요. 워낙에 그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고 이제 심지어는 원유를 수출하는 단계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그 경상수지 적자 이제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유가가 이제 너무나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2015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그 원유 수입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 그 기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얼마만큼 돼야 프래킹하는 그 쉐일 회사들이 그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40다, $50다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견디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80개 회사들이 이미 망했지만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적으로는 어떤 그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되고, 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상당히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그 카운티에서 이제 이 프래킹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 주지사가 허락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시골에 사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저쪽에서 파이프가 내려가서 제가 살고 있는 집 밑에 6,000피트 밑에서 석유를 파올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겁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케미칼을 빨아들여서 석유를 올린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다시 집어넣고 그 콘크리트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구멍이 나 있던 파이프잖아요. 그럼 거기가 이제 케미컬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아무리 6,000피트 밑에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6,000피트 밑에 있던 돌들이 이제 방사능 물질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사능 피해를 안 보는 이유는 이제 워낙에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이제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추출하겠죠, 석유만. 나머지 그 돌이나 부서진 바위들은 이제 강이나 바다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사능을 지구 각 속에 있던 방사능 물질을 표면으로 끄집어 올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그것이 이제 오늘의 그 주요한 주제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 원유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네. 미국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펙에서 politically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옛날에는 우리가 필요하고 없으니까 차질만 됐지만 they realize we making oil 하기 때문에 they drop the gas. 그렇습니다. 쉐일을 통해서 미국이 그 사우디를 제칠 정도로 산유국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전체 그 공급량을 좀 조절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미 오펙은 그런 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실 조금 여담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컨스피러시 티어리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왜 더 그랬을까? 가장 사실만을 놓고 보면 가장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가 베네수엘라,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죠. 러시아는 그 70%가 내추럴 가스와 석유를 통해서 수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거의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러시아를 견제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다른 어떤 거를 제외하고도 이것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지금 줬고 아직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제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굿 뉴스는 그런 그 기술과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그 중동 국가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 문제는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그러면
이 건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금을 기준으로 하고 금태환이었죠. 금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금값을 달러로 표시한 이후에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환율을 다 정해보자. 그런 것에 이제 모든 선진국이 다 동의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아직도 국제 무역이나 파이낸셜 마켓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국제무역에서도 지금 통계가 항상 계속 자주 바뀌어서 차이는 있는데 40%에서 60% 거의 반 정도가 이제 달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로나 옌, 위안 뭐 이런 화폐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미국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계속해서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정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또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경상수지도 개선을 하고 재정 적자도 줄이고 부채도 많이 줄여 나가는 과정까지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을 보는 그 견해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이론에 근거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 사실 이 말은 조금 좀 뉘앙스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방치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부채가 19조 달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요 30년 후에 19조는 19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가 30년 후에는 뭐 거의 50달러도 가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할수록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게 되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만 억울하죠. 그러니까 3%로 돈을 빌려줬는데 물가 상승률이 3%면 사실 헛짓한 거잖아요.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아주 잘한 짓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맞는데 국가적으로도 이자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야기 혹은 방치, 조장을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결국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축통화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를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시뇨리즈라고 합니다. 기축통화의 위상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제작하는 단가는 엄청나게 낮지만 제작하자마자 커런시를 찍어내자마자 100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물론 지금 기축통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파운드라든지 유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많이 통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했을 때 바로 나타났던 현상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중국에서도 팽창을 시켰을 때 바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가치가 떨어졌는데 단지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나 할까요? 근거는 이제 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트리핀스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우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큼의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나가는 달러보다 미국에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으면 미국은 좋겠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부족하잖아요, 달러가. 그런데 달러는 모든 나라에, 북한에서도 달러를 좋아하고요. 콜롬비아 마약상들도 달러로 거래하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그 역할을 하려면
그 화폐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만약에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기축통화로서의. 지금의 문제는 너무나 적자가 많다는 것이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미국이 지금처럼 적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갖고는 있지만 부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달러를 선호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트리핀이라는 교수가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건 미국이 갖고 있는 숙명인데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심해지면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심해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흑자를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트리핀스 딜레마라는 이제 유명한 이론이 학회에 있는데요. 이것이 주는 이제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너무나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모든 이렇게 판이 깨지는 것처럼 미국 달러 자체를 이렇게 피하려는 성향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한순간에 그 위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워닝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그 SDR에 편성이 됐는데, 제가 미디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SDR에 편입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이 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단지 그 중국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이제 지금보다도 더 많이 통용이 되고, 이 SDR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각국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IMF에서 이제 그리스가 만약에 위험에 처했을 때 IMF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문에 보도되기에는 IMF에서 뭐 얼마 달러가 갔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편의상 달러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간 거고요. 실제로는 유로로 갈 수도 있고 엔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디테일하게 써주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IMF에서 뭐 몇천억 달러가 갔다라고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제로 그 중국이 들어가기 전에 그 달러, 유로, 파운드, 옌, 일본이 이렇게 네 개의 화폐가 SDR에 편입이 돼 있어서 어떤 나라든지 그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편입이 됐다는 뜻이죠. 그 뜻을 다시 말하면 중국이 그만큼 그 위상은 넓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기축통화를 대체할 만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중국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이유로 중국이 만약에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려면 경상수지 적자를 봐야 돼요. 중국 경제로서는 상상하기 좀 힘든 일이죠. 그리고 지금 그 전체 그 위안화의 그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에도 그 일은 뭐 조만간에 일어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좀 살펴봤고요.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장기 침체 가설인데요. 지금 세계 경제는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미국이 아니고요. 세계 전체의 이제 GDP를 봤을 때 성장률만 본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국의 도메스틱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략 2%에서 4% 정도의 조금 업앤다운은 있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제 세계 경제가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과연 왜 자꾸 이렇게 장기 침체, 조금 또 여담이긴 하지만 왜 디프레션이라는 말을 안 쓰나? 침체, 리세션이 이제 내려왔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가는 그 바닥에서 계속 있는 경우에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대공황 때,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 워낙에 그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디프레션이라는 말은 거의 좀 금기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해서 이 장기 침체 가설이라는 지금 왜 가설이라고 했냐면,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다 저렇다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그 공황 이후에
1938년이죠.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엘빈 한센이라는 그 미국이 자랑하는 가장 그 당시 훌륭한 경제학자라고 미국의 케인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 경제학자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경제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하는 힘을 갖지 못하고 경기가 왜냐하면 비즈니스 사이클 티어리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랜 동안 침체하고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설을 이제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2차 대전을 미국이 참여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만 보면 미국은 2차 대전을 통해서 결국 넘버원 세계 경제 넘버원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 대공황부터 시작된 그런 불황도 견뎌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좀 그 당시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생각해 보시면 1938년은 이제 그 대공황이 끝나고 불과 몇 년 후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에는 그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이제 오래된 가설인데 이것이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레리 서머스라는 이제 그 대통령 경제자문도 하고 또 미국이 내놓으라는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2013년에 그 IMF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이유가 일시적인 부채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만성적인 수요 부족, 투자 감소, 낮은 고용.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한 80년, 75년 된 그 가설을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이 가설이 지금 현재 현상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맞는 것 같다. 그 0%의 이자율이라는 건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었던 건데 이미 언급이 됐었고 지금 0% 이자율은 이미 미국 연준도 지난 7년 동안 이미 썼던 정책이고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회복이 조금 더딘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수요가 부족하고 그래서 고용이 낮은 투자가 낮은 그런 문제인 것이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2013년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벤 버냉키 지난번 연준 의장이었죠. 벤 버냉키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이 레리 서머스의 얘기를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자기 블로그에 딱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 봐라. 장기 침체 가설은 이미 틀렸다라고 증명이 된 거 왜 철진한 거 다 꺼내고 지금 금융위기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단계이지 절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유명한 학자가 지금 공개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서머스가 바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저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과잉이라는 거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세계 전체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수요가 부족한 데서 시작이 된다면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다시 핀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침체 상황에서 리세션 때 써왔던 그런 정책 가지고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잉 저축으로 인한 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벤 버냉키는 또 거기에 지지 않고 바로 되받아서 죄송합니다. 아시아 신흥국이나 이제 산유국들 이렇게 보면 저축 과잉한 거는 맞다. 예. 그리고 위축이 되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외환 보유고가 실제로 외환 보유고의 추이를 보면 제가 그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외환 보유고의 추이가 이제 상당히 좋게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IMF에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잠재 산출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GDP가 2%냐 3%냐 했을 때 그것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잠재된 능력, 포텐셜 GDP에 비교를 합니다.
우리 능력에 우리는 절대로 지금 7% 성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비해서 실제로 얼마큼 성장했느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했느냐를 보는데 그것은 이제 그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전체를 봤을 때 잠재 산출량 그 증가 속도가 선진국을 보니까 그 2000년 그리고 신흥국을 보니까 2009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었더라 하는 이제 IMF 보고서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리 서머스 손을 들어준 꼴이 됐죠. 그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잠재 성장률을 보니까 아니더라. 눈에 띄게 줄어들었더라. 그만큼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IMF에서 또 나오고 이제 같은 리포트에서 이제 지적한 것이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익히 들어서 아는 어떤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그 휴먼 캐피털이 그 프로덕티비티가 이제 줄어드는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치고받고 하고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전미경제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소위 말하는 세계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맞다 아니다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장기 침체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쪽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다수결정한 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지루하시지 않죠? 예. 그럼 이제 세계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데요. 일본병. 일본이 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이 병을 앓고 있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 병은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일본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저 현상. 성장을 못하고요. 포텐셜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성장도 낮지만 포텐셜이 낮아졌다는 문제. 그리고 물가. 지금 모든 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2%였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2% 맥스. 지금은 2% 미니멈. 똑같이 2%인데 180도가 다릅니다. 지금은 제발 2% 성장해 하자. 왜냐하면 1%도 안 되거나 마이너스기 때문에. 소비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하시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안 되면 좋잖아요. 기름값 뭐 걱정이에요? 싸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생산비는 비슷하게 드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산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고용 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 잡을 잃고 소득이 줄고 집도 잃고 그러면 소비가 또 감소하고 그러면 물가가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병에 비유해서 고혈압 약은 있는데 저혈압 약은 없다라고. 저혈압 환자한테 처방하는 건 뭐냐면 술 먹고 담배 피세요 하는 거거든요. 저혈압 약은 실제로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디플레이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물가. 그래서 투자도 낮고요. 돈은 많은데 여전히 돈 빌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은행들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여전히 어렵고 이자율은 낮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그 디모그래픽스입니다. 인구.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네 번째 그 포인트를 보시면 일본은 그 2025년 그 10년도 안 남았죠. 9년 내로 3명 중에 1명이 65세가 되고요. 한국은 5명 중에 1명. 중국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소위 그 원 차일드 팔러시를 78년부터 이제 썼죠. 중국 그 당시 이제 6억 정도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안 된다. 한 명만 나라 한 집안에 그 정책을 이제 40년 넘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적다 보니까 부양해야 되는 비율이 너무나 커져서 그래서 이제 오피셜리 올해부터 이제 원 차일드 폴리시를 없애고 원하는 만큼 이제 나라고 하는데
그 인구 전체 숫자 그리고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지만 이제 고령화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세금을 내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다행인 것은 미국은 굉장히 이제 오픈 이코노미고 그 마이그레이션에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제너러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인구 성장률도 지금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되지 않아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아베노믹스도 결국은 통화량 증가시키고 재정 늘려서 2% 물가 달성해보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제 견해로는 일본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소비할 수 있는 층이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노년층은 자산은 많은데 젊은 층에 비해서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 전체는 힘들어지는데요. 다음 그래프가 조금 쇼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이 여기가 지금 1990 소위 말하는 일본의 로스트 데케이즈 아니면 잃어버린 20년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이 이제 사실 제가 대학을 이제 83년도에 들어가서 배울 때만 해도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관심사는 뭐였냐면 일본이 과연 얼마나 빨리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의 넘버원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모두가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되면서 이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 검은색은요. 일본 국가 전체의 세 수입입니다. 텍스 레버뉴예요. 증가율이 아니고 실제로 세금이 얼만큼 거치느냐. 그런데 90년 초반부터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주식회사가 있을 때 인컴이 증가율이 아니고 인컴이 감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1년이 됐을 때부터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출은 늘었었는데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었죠. 2011년부터는 그러니까 지출이죠. 스펜딩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인가요? 네,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데토리 스펜딩을 텍스 레버뉴로 커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적용을 해보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베테랑한테 나가는 그 돈이 필요한데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것으로 이 부분조차도 충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 지금 65%.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려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지출에 대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일본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을 조금 높여주고 돈을 시중에 많이 풀고 하는 문제로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저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때부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일본의 문제가 그런 고령화라든지 저소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베 수상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많이 그것을 이제 이용을 했었고 정말 그 정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진짜로 믿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정책이었는데 사실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양적 완화는 미국도 사용했고 미국도 이제 조심스럽게 또 4차 양적 완화도 뭐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를 떠나서 그만큼 다른 방법이 이제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미국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것 이제 미국 성장률인데 조금 보기 어렵고요.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입니다. 되게 이제 비슷하게는 가죠. 이 좀 붉은 선이 잠재 실질이고요.
여기 그 푸른 선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 리세션 때문에 성장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큰 갭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지금 지난해 잘 성장을 하고 있었죠. 2.8% 이렇게 성장하다가 4, 4분기에 지금 그 예측적인 그 프리리미너리이긴 하지만 0.7%가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추세로 계속 갈 수 있을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우려하는 그런 침체가 혹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한 분기의 그 성장률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고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잠재치에 이제 많이 접근해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성장률 같은 경우인데 일본을 이제 많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은 미국의 인구 성장률입니다. 1%가 크게 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죠? 아직까지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 다 계산하고 그 마이그런트들 다 계산해서 결국은 사람 숫자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봤을 때에도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 과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특히 그 이민자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물론 그 뭐 언다큐멘티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슈가 있겠지만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저께 실업률 발표가 났는데 4.9%로 또 내려갔어요. 5%에서 5%만 해도 저희가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4.9%까지 내려가면서 경기는 더 좋아졌다라고 정부가 조작을 하진 않았으니까 맞는 자료일 텐데 믿어지지가 잘 않아요. 진짜 4%대는 진짜 좋은 건데 그 리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4.6%였거든요. 진짜 좋은데 그렇게까지 벌써 됐을까? 거기에 이제 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그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 레이트인데 우리가 그 5% 실업률이라고 했을 때 인구 100명 중에 5명이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러니까 리타이어한 사람 빼고 애기들 빼고 풀타임 스튜던트 빼고 제 아내처럼 집에서 100% 주고 하는 사람 빼고 다 빼고 나서 정말 일을 하려는 사람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레이버 포스라고 하죠. 그 사람들 중에서 5%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participation rate이 그 분수에서 분모를 결정하죠. 분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똑같다면 안 변한다면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분모가 줄어들면 문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participation rate를 보면 미국은 67%가 넘었습니다. 여성들도 60%가 넘어요. 하지만 지금 62%대까지 무려 5%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5%포인트, 5라는 숫자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요. 미국에 지금 3억 2천만 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그러면 반으로 딱 자르면 1억 6천만이잖아요. 그러면 60%니까 대략 한 1억 7, 8천만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가 있거든요. 그럼 쉽게 그냥 1억 8천이라고 하죠. 1억 8천이면 1%의 레이버 포스가 줄어들면 180만이죠. 180만. 그럼 5%면 1000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1000만 명이 거의 서울시 인구에 버금가는 저희 주에 1000만 명이 사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산 사람 통째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포기한 상태가 된 거죠. 그거를 근거로 보고 나서 시험률을 계산하니까 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4%대, 5%대를 생각하시면 얘기가 좀 안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 얘네가 조작하진 않았을 텐데 잘 안 믿어진다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무려 10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포기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통계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1000만 개의 조합이 새로 만들어져도요. 1000만 개의 조합이 새로 만들어져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실업률이 안 변해요. 조금 과장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이 participation rate는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파트타임이죠. 통계상으로 주당 5시간만 일해도 취업이에요. 10시간 일해도 취업이에요. 꼭 35시간, 40시간 일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10시간만 일해도 실업에서 취업으로 됩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자발적, 비자발적 그 파트타이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리세션 이후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고용 통계, 노동시장의 통계를 볼 때 좀 이렇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좀 우리의 어떤 그런 이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물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시장 잡을 구하려다가 그 절망해서 못 구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이유로 그만둔 것인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그 그룹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이미 빠져나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두 가지 재정 건정성 문제 그리고 장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상이 도대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 정책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고요. 하지만 장기 침체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고령화의 문제, 소비가 낮은 문제 그런 것들이라면 이것은 트렌드를 보여드린 것처럼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개악이 되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처 방향도 당연히 달라질 텐데 좀 죄송스럽게도 제가 물론 제 의견은 있지만 이것이 한쪽이 더 다른 쪽에 비해서 우월하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너무나 학술적으로도 좀 힘들고 자료들도 좀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판단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가치 제가 뭐 근거 없는 어떤 뭐 이런 위협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히 70, 80년대에 비해서 본다면 뭐 엄청나고요. 불과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본다 하더라도 달러 가치 폭락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울까? 사석에서는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이제 뭐 금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모임 끝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흔히 이제 뉴노멀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나와서 도대체 뭐가 뉴노멀인지 뉴노멀이 뭐 5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노멀 상태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세계의 소비를 이렇게 끌어내는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럽죠. 지금 아직 모든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닌데 중국이 과연 세계 불뚝에서 세계 시장, 세계 소비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purchasing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다른 방법은 대안은 뭐가 있을까? 인도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그런 능력이 아직 없는 거고, 아프리카는 아직 성장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소비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적어도 10년, 20년 혹은 30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만들어만 내면 어디선가는 팔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꿈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소비형 경제 구조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